제가 의심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담아서 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에 녹여냈고, 그리고 저는 이 양극화 현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 병리적 현상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라는 건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인권의 박탈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에도 위협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인제 제가 뭐 이렇게 그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이 외로움의 사실은 되게 본질적인 측면인데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감정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진 학자인데요. 그런데 이 전체주의의 기원을 쓴 한나 아렌트가 맨 마지막에 전체주의 기원에 좀 무엇이 전체주의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체주의는 히틀러가 위에서 찍어 눌러서 만든 게 아니라 외로워진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외로워진 사람들과 결합해서 만들어졌던 정치가 트럼프의 포퓰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 놔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제가 인제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긴 할 텐데요. 혹시 선생님들 2018년 1 월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 임명된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1 월에 인제 그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0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2020 년에 일본에서도 외로움을 다루는 인제 장관과 거의 비슷한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국에서 이 외로움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외로움이 단지 어떤 사회적 병리적 현상이라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들이 인제 디지털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양극화 현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 PPT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가 제대로 공유된, 예, 제대로 움직이죠 선생님? 예. 예. 저 인제 뭐 오늘 제가 디지털 불평등 시대의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디지털은 사실은 인제 디지털이 만들어낸 걸 불평등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극단적 양극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극단적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인제 디지털 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소개하는 구절을 이제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에릭 브린 욜프슨과 앤드류 메가피라는 학자는요, 지금 MIT에 있는 슬론 경영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가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인제 그곳에 있는 두 교수님들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집단에서 디지털 기술은 승자의 경제적 이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훨씬 적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생산성과 총소득이 경제 전체로 볼 때 증가해 왔다는 이 자그마한 희소식은, 그러나 뒤처진 사람들에겐 별다른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승자 집단에게만 집중이 되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전보다
열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 극단적인 양극화 분배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극화 분배가 어떻게 되는가 인제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여러분 뭐 4차 산업혁명은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원래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식 학문 용어가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학문에서는 3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라 그냥 저도 뭐 이렇게 받아서 쓰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아직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 차, 2차 뭐 3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증기혁명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력원 혁명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로 보면 우리 몸의 근육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어떤 두 혁명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부터는요, 우리가 두뇌 혁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세기 말부터 컴퓨터들이 인제 보급되면서 폭발적으로 우리의 어떤 두뇌 능력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혁명인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종의 네트워크 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의 기반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그 산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3차 산업혁명의 중심을 이끌었던 인터넷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창호가 알파고한테 바둑을 지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던 인공지능, 이제 AI가 인제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이고, 그다음은 가상현실, 로봇, 이 4 가지 요소가 변화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인제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리고 이 4 요소들이 다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게 이 차 4차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4 기술 중에서 가장 지금 종합 기술은 뭐냐면요, 로봇 기술입니다. 이 로봇 안에 인터넷, AI, 가상현실이 이렇게 다 합쳐져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혁명의 끝은 이 로봇 혁명이라고 이제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 다 그런 것들이 용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요, 이런 기술의 변화를 이제 이해하는 다수의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활용 가능한 크라우드의 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다수 대중들이 이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집약적 기술을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늘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뭐라고 절정이죠. 제가 나중에 4차 스마트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스마트폰 정말 놀라운 물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물건이고요. 여러분한테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일종의 뭐 두뇌 혁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면 이 모든 기술이 다 3차 산업혁명에서 나왔고 4차 산업혁명은 그냥 이게 융합된 인제 그런 부분이라고 인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3차 산업혁명에서 온 어떤 디지털이 만든 두뇌 혁명을 우리가 3-4차 산업혁명으로 나눠서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렇지만 이 제2 기계 시대, 인제 소위 이 3-4 차 산업혁명을 인제 우리가 합쳐서 제2 기계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제2 기계 시대는 뭐냐라고 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기술로 우리의 정신적 능력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는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기계 시대, 2차 기계 시대, 저희들이 1차 기계 시대, 2차 기계 시대 어렵게 부르지만 그냥 아날로그 기계 시대, 디지털 기계 시대죠. 근데 이 디지털 기계 시대를 우리가 나누었을 때 그 변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차 기계 시대, 아날로그 기계 시대 때는 저희들이 처음 그것이 나왔을 때 소위 말해 뭐 기계 파괴 운동도 있고 뭐 그러면서 새롭게 생겨난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했지만, 1차 기계 시대는 폭발적 생산력의 증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자들의 세계에서 사회보험과 노동 3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기계 시대는 지금 현재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일자리가 수가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 안에 들여다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일자리 수가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말은 충분한 소득을 보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보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쁜 일자리가 생겨나는 대다수가 플랫폼 노동인데요. 그 플랫폼 노동에서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위 그냥 우리가 평범한 말로 하면 다 사장님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되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 3권이었고, 그리고 사회보험이 사라지는 이제 일이 나타나서 사회적 보호망이 주저앉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기계 시대는 1차 기계 시대가 내놓은 아주 긍정적인 세 가지 측면을 다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게 지금 디지털 기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팬데믹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팬데믹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들을 연결시키는 기술이 뭐였냐라고 하면 디지털 기술이었고, 그 사이에 디지털 기술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또 성장을 기록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디지털 기술은 엄청나게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집단이었는데, 팬데믹이 인제 오면서 더더욱 많은 이제 이익을 올리는 집단으로 변모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팬데믹의 원인이 환경 파괴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이제 팬데믹이 더 짧은 주기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속에서 인제 이 세계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안보와 경제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국가가 깨달았기 때문에 국가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서 더더욱 빨리 디지털화로 전환을 인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가 뭐 빨리빨리 될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의 경제의 길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중요한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인제 이 그 스마트폰인 거죠. 자, 인제 2015 년에 영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스마트폰의 행성이라고 하는 인제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인제 스마트폰이 나온 지 채 10 년이 안 돼서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채 10 년이 안 됐다라는 말은 스마트폰이 2005년 이후에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몇 년에 우리한테 오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2007년 6 월이었습니다. 2007년 6 월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한테 왔었는데요.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7년 5 월에 그 박사 자격 시험을 통과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논문만 딱 남게 되는 거죠. 박사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서 인제 너무 기뻐 가지고 '내가 두 달은 목숨을 걸고 놀아야겠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놀기 시작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마침 유학을 어디서 하고 있었냐면 뉴욕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랑 인제 소호에 놀러를 갔는데, 소호에 진짜 그 애플 스토어 앞에 이게 몇 미터인지 가늠이 안 가는 줄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이거 무슨 줄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IT 기술이 아주 밝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야 이거 스마트폰 사려고 하는 줄이잖아. 아이폰 사려고 하는 거잖아."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무슨 폰을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선단 말이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래. 이걸 폰으로 생각하는 순간 스마트폰이 스투피드 폰이 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멍청한 폰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야 이건 폰이 아니야. PC가 손바닥 안으로 그냥 들어온 거야. 그리고 손바닥 안에 들어온 PC에 전화 기능이 달려 있을 뿐이야."라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자, 그 PC가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봐. "이게 세상을 바꿀 거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스마트폰이 뭐 어떻게 세상을 바꿔?'라고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야 뭐 저 자존심도 좀 있고 그래서 "무슨 폰이 세상을 바꾸니?" 그랬는데 두 달 후에 제가 그걸 사더군요. 제가 구입해서 구입에 나선 저 자신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변화를 만들어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냈었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의 위대성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스티브 잡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스마트폰을 만든 거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배달을 하거나 뭘 하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했을 때 PC를 켜고 랩탑을 켜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과 스마트폰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횟수나 빈도나 이용의 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안이 인제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10 년이 뭐 발매된 지 10 년이 채 안 돼서 엄청나게 인류에게 보급이 되는 인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여기서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스마트폰은 어디에나 있고 중독되고 변혁적이다."라는 인제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아주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 스마트폰을 집에 두시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속 장소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돌아가시겠죠. 제가 들어본 가장 신선한 대답은 뭐였냐면 "약속 장소로 가서 스마트폰을 새로 산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 그건 뭐 인제 그만큼 스마트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인제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지러 돌아가는데 앤디 클락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돌아가서 그걸 가져오는 게. 사실 인제 우리 인류는요. 어떤 외부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신체화 시켜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제 이 안경인데요. 제가 이 안경을 한 40년 정도 썼습니다. 제가 한 40년 쓰고 나니까 제가 안경을 찾을 때 가끔씩 뭐라 그러냐 "내 눈 어디 갔어?"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 신체의 일부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앤디 클락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우리 외장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일부를 떼놓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체의 일부를 떼놓고 다니면 우리가 거기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뭐 '설득력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2020 년에 인류의 80%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수치가 맞았습니다. 78%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78%가 인제 그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이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노 모바일 폰 포비아도 느끼게 될 거다."라고 했고 수많은 분들이 인제 뭐 그런 거 느끼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저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거 설명했더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간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한번 열어보죠.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열어보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열어보고 잡니다. 열어보고 자는데 그만큼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마치 그 무의식의 일부처럼 이제 작동하는 어떤 그런 느낌까지도 드는데요. 스마트폰이 정말 우리 인류와 결합이 되어서 더 이상 이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왔다. 스마트폰과 결합된 어떤 새로운 인류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인제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아주 인제 그 이후로 널리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쓴 이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인제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었고 그중에서 스마트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기술 내에 내재해 있는 양극화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양극화 분배를 하는 속성을 기술 그 자체에 내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물어본다면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이 디지털 기술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중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양극화 분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라잡는 사람 숫자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소수에게 디지털 기술은 분배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에게 분배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이야기할 때 가장 저희들이 많이 듣는 예가 바로 여기에 제가 표기해 놓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무어는요. 고든 무어라는 인물인데 여러분 혹시 PC를 지금 열고 있으면 PC는 랩탑을 열고 있으면 앞에 보시면 파란 딱지 하나가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표시죠. 이 인텔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든 무어에게 1965년에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에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든 무어가 이렇게 답합니다. "앞으로 우리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2년마다 성능은 2배씩 좋아질 거고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같은 가격이라면 해마다 2배씩 성장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해마다 2배 성장하는 거 별 뭐야 뭐 별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2년 차에는 4배, 3년 차에는 8 배, 4년 차에는 16 배, 5년 차에는 32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40년 차가 넘어가면 1 0 0만 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45년 차가 오기 전에 1,000만 배 가량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고등무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향후 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맞아 들어갈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내가 봤을 때 이런 속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반세기가량 맞아 들어갔습니다. 반세기가량 맞아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게 하도 오랫동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걸 무어즈 로우라고 그래서 법칙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법칙으로 부르기 시작해서 무어가 그래서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라요. 무어가 말한 게 오랫동안 맞아 들어가서 사람들이 법칙으로 인제 부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어의 법칙이 인제 법칙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성장세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데 무어의 법칙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감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0 년대에 미국 국방부에서 아스키 레드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슈퍼컴퓨터였는데요. 이게 1996 년에 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로는 가장 빠른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당 800kW의 전기를 소비했는데 이게 얼마의 전력량이냐? 800 가구가 먹는 평균 전력 소비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크기는 테니스장의 80%, 케이블은 수천 킬로에 이르는 그런 슈퍼컴퓨터였고 이게 내는 속도가 1.8 테라플롭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서 빠른 컴퓨터였죠. 근데 1 테라플롭이 속도가 얼마냐면 1 초당 연산을 1조 번 하는 속도입니다. 1 초당 연산을 1조 번.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로 핵실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9년 후에 이것과 똑같은 속도를 내는 기계가 나옵니다. 그게 뭐였느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라는 오락기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500 불이었습니다. 가격은 500 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우리가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아스키 레드의 가격은 5,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500 불짜리 기계한테 속도가 따라잡히는 인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난다라는 거 인제 그 기술의 발전이 인제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따라잡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면서 소수에게 분배되는 속성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써 놓지는 않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연산이나 이런 기능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점점점 줄여가는 경향이 있어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분야의 일자리들도 줄이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인제 디지털 기술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양극화 분야 속성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 것 때문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다 상용화될 때 플랫폼의 형식으로 상용화됩니다. 근데 이 플랫폼은 덩치가 크면 클수록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여다 생각해 보면 쿠팡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계속 덩치를 불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게 충성 고객보다 신규 인제 고객에게 훨씬 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물건을 여기서 구입해 온 사람보다 새롭게 인제 고객이 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플랫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디지털 기업들은 자기들이 플랫폼으로 등장했을 때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무조건 덩치부터 불리고 나가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분야에서 어떤 각 분야의 독점이나 과점적 성격을 인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이 인제 뭐 하나의 예를 들면 SNS에 들어가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검색 엔진을 들여다보면 구글, 네이버, 그리고 메신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메신저 시장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의 메신저를 가지고 있다고 단순히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100명 중에 85명이 카카오톡을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01 번째 메신저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카카오톡이죠. 그래서 덩치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점과 과점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요. 실제 그러다 보니 디지털 기업들이 아주 이제 거대한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래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몇 개의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이라는 가장 단순한 개념으로 성공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미국의 오프라인 이제 가게들이, 소위 매장들이 다 합쳐 놓은 것보다 이 아마존의 규모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거대한 기업이거든요. 실제 월마트가 전 세계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30만 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규모거든요. 월마트보다 많은 규모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단일 조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랑 중국 인민해방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마트가 230만 명이고요. 그리고 맥도날드가 190만 명 정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큰 기업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도 이걸 다 합쳐도 이 아마존의 규모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아마존의 성장 속도가 거의 20%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해마다. 이건 그 큰 기업이 20%씩 성장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이제 빠른 속도로 부가 증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19 년에 이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세계 1위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2 위죠. 이 1 위가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1 위가 됐는데요. 이게 이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부자인가를 좀 하나 제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 제프 베조스가 2019 년에 2019 년에서 아마존을 통해서 세계 1위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이프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주게 되는데요. 그 위자료 액수가 얼마였느냐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40조 원 정도를 줬습니다. 40조 원 정도를. 근데 여러분, 40조 감이 없으시죠, 솔직히. 이게 40조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제가 그래서 비교 대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예산이 39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예산보다 더 큰 돈을 어떻게 보면 와이프한테 위자료로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외국의 일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이제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단군 할아버지와 같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막 정말 영생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와 같이 태어나서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매년 연봉을 1 억씩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로 내는 것의 6분의 1 정도 낼 수 있습니다. 예. 거의 2조 9천억 원을 상속세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5천 년 모아 오시면 5천억 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들이 존재하고 디지털 부자들이죠. 그래서 디지털 쪽으로 부가 몰려 들어가는 거 정말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뭐 지금 현재 애플 컴퓨터 켜 놓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나 뭐 서구 사회뿐만 아닙니다. 이제 애플은 부, 교육, 서구적 가치관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뭐 신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고 이성에게 더 매력적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물품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신자 집단이 광신도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광신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광신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저는 어릴 때 컴퓨터를 맥킨토시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애플 신자들은 자신들이 기술 혁신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착하는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알고 보면 애플이 사실은 저비용 제품으로 아주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토요타처럼 해서 뭐 토요타처럼 대량 생산해서 페라리처럼 파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팔아서 2016년 기준으로 애플이 보유한 현금이 덴마크 GDP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얼마나 크신 줄 알겠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북을 들여다보면요. 페북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24억 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중에 6억 명 정도가 늘었답니다. 이용자가.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30억 명 정도가 이제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제 그 10억 명 정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페북과 인스타그램이 같은 회사 겁니다. 같은 회사.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40 대들이 좀 섭섭하겠지만 페북은 40대 이상의 플랫폼 그리고 30대 이하의 플랫폼을 인스타그램으로 인제 나눠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페북은 주로 텍스트 위주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위주로 이제 해서 인제 어떻게 보면 소셜 네트워크를 나눠 네트워크 서비스를 나눠 놓은 건데요. SNS 서비스를 나눠 놓은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겹치는 사람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약 35억 명에서 40억 명가량이 이 회사의 어떤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구적 독점이죠. 생각해 보면. 지구적 차원에서의 독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평균적인 인터넷 사용자는 페북과 관련된 앱에서 하루 38 분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28분 이상 소비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PC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6분 소비하는 6분 중에 1 분을, 모바일 사용자는 5분 중에 1 분을 페북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소위 우리들이 쓰는 글에 광고만 연결시켜서 벌어들이는 돈이 이 정도다라는 게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현대의 신이자 지식의 원천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관보다 구글을 더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인제 그런데 구글은 되게 놀라운 게 구글에 매일 들어오는 질문의 숫자가 35억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5억 개의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6분의 1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묻지 않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숨겨진 욕망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구글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욕망까지 다 정보로 파악해서 다 축적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글은 정보의 지배자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다른 문자 체계를 쓰고 있어서 구글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웠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이 사실은 독과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구글이 거의 네이버를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작년인가를 기준으로 거의 다 따라잡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구글에 계신 이제 CEO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를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나가게 됐는데요. 왜 만나자고 했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구글세를 인제 받으려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책에서 구글세 받자고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글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받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니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제 친구가 "너를 보자마자 되게 무해한 인간이라고 파악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제 구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증식 속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 정도입니다. 2013년 4월 1 일부터 2017년 4월 1 일, 그러니까 소위 4년 동안에 이 4개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는 그대로 두고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단순히 증가시킨 부의 가치가 얼마였느냐? 러시아 GDP에 해당하는 1조 3천억 달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어들이는 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실제로 저희들이 온 디맨드 디지털 경제로 들어가 보면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 배달, 심부름 같은 것들이 다 이 온 디맨드 디지털 경제에서 들어가 있는 인제 그런 플랫폼들이 그런 쪽에 많이 들어 있는데요. 실제 뭐 배달 플랫폼 예를 하나 들자면 인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배달의 민족이죠. 근데 여러분, 인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분야에서 독과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본의 속성도 또 그나마 또 다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을 하시면 독일 민족이 배달을 옵니다. 한국 민족이 배달을 오는 게 아니라 독일 민족이 배달을 오죠. 그래서 우리가 애국심을 발휘해서 뭐 요기요로 바꿔서 주문을 한다? 그러면 또 독일 민족이 배달을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애국심을 발휘해서 쿠팡이츠로 옮겨간다? 그러면 일본 민족이 배달을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자본의 초국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각 분야에서도 다 이렇게 독과점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냐? 사람들이 몰리는 플랫폼일수록 플랫폼은 수수료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데, 여기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동의 단가가 장기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쿠팡 같은 곳이 우리한테 싸게 공급하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 쿠팡에서 판매자로 들어와 있던 사람을 사실은 거기서 가격을 낮추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의 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플랫폼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 플랫폼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해 디지털 기술에 내재해 있는 두 가지 인제 양극화 속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바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기술에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라잡는 사람의 숫자가 작아져서 소수에게 분배하게 돼서 그렇게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될 때 플랫폼 형식으로 상용화되면서 여기에 소위 네트워크 효과라는 그것이 장착이 되어서 자꾸 덩치가 커지는 기업들이 이제 분야별로 독과점을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서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 분배가 일어난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패턴 속에서 지금 현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우리 삶의 방식을 다 바꿔 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라 지금 플랫폼 자본이 완전히 과거의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가를 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3 월에 경제 전략가인 톰 구딘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패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대 택시 회사가 우버인데 우버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 이거
원래 옛날에는 우리 자본이라고 부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생산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그룹이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매업체가 알리바바인데 자체 재고 물품 목록이 없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대 숙박업체가 에어비앤비인데 부동산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자본이라고 했을 때 말하는 소위 생산수단을 아예 안 갖고 있다라는 거죠. 생산수단. 그러면 그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는 일하러 오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택시회사랑 우버에서 일하시는 분은 자기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청소를 한다고 해도 청소 도구를 자기가 갖고 와야 되는, 그리고 배달을 한다고 해도 오토바이를 자기가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건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 옛날의 자본은 생산수단의 구입, 관리, 유지, 폐기 비용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일하는 사람한테 넘어간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소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본의 모습이 바뀌고 노동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하는 성격을 규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랫폼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법적인 정식 용어는 플랫폼 노동자가 아닙니다. 플랫폼 종사자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이게 법적 용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산의 소유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의 변화도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들은 그런 자산의 소유 방식의 변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유휴 자산을 활용하도록 해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걸 공유 경제라고 부르는 거죠. 놀고 있는 차로 일을 하라는 거다. 놀고 있는 그 방을 가지고 숙박을 하라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유유자산을 우리가 활용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공유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공유경제일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게 정말 적절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 여기서 뭐 근로소득 뭐 이렇게 뭐 이야기 나오지만, 일단은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 플랫폼 자본은 일종의 노동 중개이지 공유 경제는 아니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 자본주의가 노동 중개를 통해서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익을 챙겨가는데요. 그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건당 20% 정도를 챙겨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에서 일을 받아서 1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면 25원은 그냥 그 중개해준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게 정말 적절할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플랫폼은 노동 중개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지금 현재 거의 뭐 저희들이 합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규모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엄청나게 유동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실제 많은 선진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경제활동 인구의 7에서 10% 정도가 바로 이 플랫폼을 끼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국의 플랫폼 종사자 수가 생산 가능 인구의 대략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1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취업자의 8.5%인 약 220만 명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제가 거기 고용노동부의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여기서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라 종사자라고 딱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종사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0만 명 정도 쓰고 있는데, 실제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종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종사자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걸 들여다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주 5.2일 일하고 있고 하루 평균 8.22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은 152만 원 정도인데, 2020년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최저임금 급여의 179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 평균 임금 152만 원이 2019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70만 원보다 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1인 가구랑 비교해 놨냐고 한다면, 이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저소득층이 1인 가구에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70%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거의 70%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1인 가구의 70% 정도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해 놓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도 나오지 않는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 5.21 하루 8.22 시간을 근무한다는 걸 굳이 표기해 놓은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많은 플랫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플랫폼에서 부업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횟수와 시간을, 오랜 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 걸 실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수가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만 보면 64%는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만 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구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이 75%가량, 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실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주업으로 하고 있는 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의 경제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전체의 전체적인 변화를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제1기계 시대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폭발적인 생산을 통해서 일자리 늘리고 충분한 소득 보전하고 사회보험과 노동의 권리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못 늘리고 충분한 소득을 보전하지 못하고 사회보험과 노동 권리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동의 권리와 그리고 노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노동 3권이 사라지고 사회보험이 사라지니까 지금 현재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기술이 소득 분배를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다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직업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톡이라는 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로톡이 뭐냐면 법률의 우보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이 얼마 전에 소송이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법률까지도 우버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노동자들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양질의 직업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임금을 받지 않던 일상적인 일들이 전부 다 임금을 받는 노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줄 대신 서주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대신 못 박아주기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임금을 받는 일들도 다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뜻하느냐? 우리 모든 일상의 상품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상의 상품화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일자리를 없앤다라는 건 일종의 오해다. 문제는 뭐냐?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나쁜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라는 거. 이 부분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게 나쁜,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다라는 거, 이것들이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플랫폼에서 지금 현재 뭐 수많은 플랫폼들이 우리와 연결시켜서 이제 소위 정보를 연결시켜서 수많은 이제 돈을 벌어내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곳에서 이제 우리한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세금은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언급하는 거로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뭐 세금 내지 않는 것도 문제죠. 예, 세금 내지 않는 것도, 초국적 자본인들이 세금 내지 않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 또 마지막으로 또 언급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기술이 양극화하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 자체가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자본주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지적했던 양극화 분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디지털이 얼마나 양극화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우리나라의 하위 5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2013년 기준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하위 50%는 우리나라 전체 부의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기준으로 2.3%였습니다. 그러면 4년 사이에 0.6%가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뭐 이 통계가 나온 지 한 8, 9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난 8, 9년 동안 여러분 자산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실제 작년, 재작년은 부동산 대폭발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산 격차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해졌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패턴으로 줄어들었으면 뭐 1%가 되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자체는 이거고, 이 통계를 만드신 분은 동국대에 계시는 김당연 교수님이고요. 이거는 피케티의 지금 불평등 세계 데이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연구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자산 격차가 그렇다고 한다면 소득 격차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2017년에 통합소득이 이제 2019년 국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자료들이 보통 뭐 집합이 다 모이는데 18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통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자료들이 2019년에 보고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들여다보면 이제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2017년에 0.1%가 2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위 27% 구간인 629만 5천 명만큼 버는 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2017년이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김만권 선생님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하시겠지만 2017년이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황을 2017년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17년에 호황을 못 느꼈던 사실 이제 이게 너무 호황이라 2017년에 우리나라에 아직도 깨지지 않는 연봉 기록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에 계시는 CEO인 권오현 회장이 월급쟁이로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243억 3,700 얼마인가 받으셨는데요. 한 달에 20억 조금 넘게 받으셨고, 그리고 하루에 6,680만 원씩 버셨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어떤 분이 계시느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안녕하세요 10만 원. 이제 들어가서 책상 걸고 앉으면서 오늘 뭐 아주 20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한 분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6,680만 원을 이제 하루에 버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해 반대편에서 그 반대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저임금 1만 원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호황 같은 걸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지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에 보면 고용률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호황이면 고용률이 늘어야 되는데 고용률이 안 늘었는데 그해 고용률이 늘지 않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해 우리나라의 로봇 대체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사람을 쓰는 대신 로봇을 이제 샀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때 소득 격차 2017년 이걸 보여주고 있어서 이때 뭐 제가 2017년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좀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예외적인 0.1%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다른 사례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연봉 분위별 평균 연봉이고요. 이걸 잡은 곳은 어디냐?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제연구원이 합동으로 잡은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상위 10%, 그러니까 이제 10분위, 그러니까 상위 10%의 평균 임금은 얼마였느냐? 9,93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평균 연봉이 그 구간의 3.5%, 35%대에 잡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위 3.5% 정도가 9,931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분위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10분위에서, 그러니까 10에서 20% 구간, 그 다음 구간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4천만 원 이상 툭 떨어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13.5%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5,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 넘어가서 23.5% 정도 되시는 분이 4,50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간별로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걸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대 88 구조로 나누어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 수가 12%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 나머지 자영업자들이 만드는 이제 일자리들이 한 88% 정도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64개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85%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 쪽에 일단 임금을 통해서 나눠줄 돈이 다 몰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몰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우리가 여기 그래프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한데요. 2018년에 1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은 3.2%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3.5%대라고 이야기했죠. 9,931만 원이.
예, 거의 맞아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가 3.6%. 그러니까 소위 말해 8천만 원 이상이 6.8%, 7%가 채 안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6천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미만이 7.5%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16.4%,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여기 이 구간이 제일 많죠? 여기가 43.9%, 그리고 2천만 원 미만도,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버셨던 분도 전체의 4분의 1 정도다라는 거 우리가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연봉 하한액, 그러니까 딱 10%가 6,95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가 5,062만 원, 그리고 30%가 4,064만 원. 이제 이게 연봉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런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 우리가 실제로 이제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기회가 다 양극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양극화 속에서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원칙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능력주의가 가장 중요한 분배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8년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공정성 인식 조사 보고서를 내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분배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가 66%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면요. 뭐 기본적으로 뭐 가장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있던 능력주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런 능력주의 지배는 연령별, 평균 소득별, 이념 성향별 이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념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공유하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그 보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 66%. 그리고 반대편에 가보면 이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부양가족 수가 많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그 사람에게 임금을 좀 더 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임금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부양가족 수에서는 58%. 그리고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면 어떻겠냐? 그럴 필요가 없다. 거의 70%에 이르는 거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네가 어려운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력주의의 난무와 자기 책임의 윤리,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기 책임의 윤리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능력주의의 지배 속에서 이제 개인의 어려움도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는 자기 책임의 윤리를 간접적으로 다 내재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실제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끔찍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격렬한 논쟁이 뭐냐? 바로 다 공정성 논란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에서 이제 뭐 사회적 약자다 뭐다 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는 일이 나온다? 그러면 무임승차자로 되어서 여기에 대한 혐오나 비난, 차별 이런 것들이 역차별 논란이 계속 쏟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 이렇게 능력과 노력대로 분배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나라고 들여다본다면 좀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주의와 자기 책임의 윤리 지배 속에서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고립이 이제 주로 젊은 층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외로워지고 있는 제가 젊은이들이라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육을 이야기할 때 더 많은 교육이 더 높은 소득을 준다고 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인데 이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가 부모보다 더 가난해지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대공황 이후에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 세대는 자산 면에서 X세대보다 40%,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20% 적고 임금 또한 X세대에 비해서 18%, 베이비 부머 세대들보다 27%더 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더 가장 가난한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그 많은 교육을 받고 더 가난해지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품고 있는 단단한 윤리 하나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자기 책임의 윤리,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이게 너무 표면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만 뒤집어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냐라고 하면 너의 개인의 실패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이 없다라는 뜻이죠. 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항의하지 말란 말이고, 더 나가서 아주 더 적나라하게는 그러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죠. 각자 도생을 하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세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유럽의 Y세대, 한국의 MZ세대. 한국의 MZ세대 분류는 전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건 에스파와 핑크를 같이 묶는 거라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MZ세대 분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G세대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런 세대들에서 어떤 자기들이 맞는 어려움에 대해서 국가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능력주의로 무장하고, 모든 공정성 논의의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을 테니 그 환경을 보장하라 라는 그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공정성 요구하는 거 보면 내가 각자 도생할 테니까 그 환경을 잘 보장해 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기 책임의 윤리 속에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어려움을 사회에 요구하다 못하고 주위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다 보니 점점 사회적 고립에 빠져드는 외로워진 청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노리너 허츠라고 하는 영국의 슈퍼스타 경제학자죠. 근데 이분이 더 론리 센츄리라고 해서 외로운 세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세기가 21세기입니다. 근데 이 21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노년층은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사람들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집단이다. 실제로 이 집단은 평균보다 더 외롭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집단은 가장 젊은 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5명 중에 1명을 살짝 넘는 수가 친구가 1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18세에서 34세 연령층에서 5명 중 3명, 10세에서 15세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거의 절반이 자주 또는 이따금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지표가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영국에서는 2018년 1월에 이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이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외로움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외롭다라고 고백하는 게 유행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냐? 외롭다라는 말은 내가 인생을 실패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영국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일부 사람들은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한다. 일터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영국 직장인의 3분의 1은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일부 사람은 자기가 외롭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 힘겨워한다. 외로움은 어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실패를 암시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이렇게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데도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건 지금까지는 다 외국 사례를 들어서 외롭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외로울까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우리는 외로움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가 딱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4월에 딱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되고 한국 리서치 센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로움부 장관이 필요할까요? 라는 제목을 달아서 외로움 인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4명 중 1명이 항상 외롭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거의 항상과 자주 외롭다를 합쳐서 상시적 외로움이라고 부르고요. 이 상시적 외로움을 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4분의 1, 26%가 어떻게 보면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할 때 그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하면 영국 인구 6,6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셀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성별, 세대별 외로움 체감도가 나오는데 뭐 성별은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세대별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엄청난 이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20대들이 20대 10명 중에 4명이 40%가 외롭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 20대 중에 외롭지 않다라고 답한 건 15%밖에 되지 않는 거 실제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 보면 우리나라는 연령별이 젊어질수록 외롭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60대가 우리가 제일 외롭 거라고 생각하는 60대가 17%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안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한 층도 제일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무슨 조사가 잘못되었나?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패턴은 평균보다는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되었나라고 봤을 때 이 표본 숫자는 제일 많아서 기본적으로 표본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조사한 방법론을 보니까 웹 조사였습니다. 디지털 접근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조사를 한 거죠. 이제 거기서 바이어스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그것 하나로는 이렇게 큰 바이어스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여쭤봤더니 가능한 설명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연금이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거로 작동하는 거로 드러나는 건 사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조금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젊을수록 외롭다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요,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특히 가구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에서 46%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외롭다. 그리고 반대편 1인 가구에서는 10%만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이상 가면 외롭다, 외롭지 않다 다 거의 다 비슷한 거 확인할 수 있고 1인 가구에서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일정 소득 이하이면 외롭다라고 나오는데요. 실제 200만 원 미만에서 이제 나옵니다. 200만 원 미만을 보면 가구 소득이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40%가량이 외롭다라고 답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만 원 미만에서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한 건 11%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확률이 이제 높아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패턴은 뭐냐? 젊을수록 외롭고 혼자 살면 외롭고 일정 소득 이하이면 외로운 거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분리된 거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은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30%가 넘어섰죠, 이미. 그런데 그 중에 20대가 1인 가구의 18.2%로 가장 큰 비중을 2019년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거의 20%까지 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0대, 뭐 10대 이런 수두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고 이 급증하는 1인 가구 속에서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와 함께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1인 가구의 71.8%가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그러면 1인 가구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조사를 보면요. 1인 가구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13.4%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 월세를 내는 경우는 48.2%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숫자가 되게 놀랍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요. 1인 가구에서 외롭다라고 답한 사람이 46%죠. 근데 월세 내는 사람이 48%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자가 소유 비율이 13인데 여기서 외로움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입니다. 숫자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 실제로 인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인제 지금 나오는 패턴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상관관계를 설명하면 이렇게 원인 관계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혼자 살면 가난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가난해지면 혼자 사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난해지면 혼자 사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런 속에서 특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고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자살 시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자살률 말고 자살 시도율인데요. 자살률은 국가 공식 통계입니다. 근데 자살 시도율은 국가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자살을 해서 시도를 해서 성공한 사람만 통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현황을 보면 20대, 10대, 30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높은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표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가난해서 혼자 살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청년층에서도 이제 청년 빈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사례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간접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 고독사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고독사가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독사가 또 국가 공식 통계가 아니고 아예 통계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외롭다라는 게 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사인이 아니라 통계가 안 잡히는데요. 그런데 고독사와 관련해서 추정치를 볼 수 있는 간접 지표가 하나 있는데 무연고사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혼자 살다 죽었는데 시신을 인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 그 시신을 인수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국가가 장례를 치러달라. 국가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잡힙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20, 30대 무연고 사망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표가 계속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지표들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2017년에 이제 OECD에서 한 조사인데요. OECD 삶의 질 조사에 보면 거기에 항상 들어있는 질문이 뭐냐?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회적 경계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75.9%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바로 우리 위가 멕시코였는데요. 멕시코는 80.1%였고,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이해 바로 다음에 1월에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영국은 93%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5.9%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외로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야, 나는 상시적 외로움을 26%가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75.9%, 76% 정도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거의 숫자가 비슷한 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숫자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또 맞물려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 간접적으로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로움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로움은 인간 본연의 감정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영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영어에서 외롭다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세익스피어입니다. 그래서 16세기까지 없었던 용어입니다. 외롭다라는. 그리고 17세기에는 있으나 쓰이지 않는 말 사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존 레이라는 박물학자가 만든. 그리고 18세기 이제 그 17세기 문학사에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캐릭터는 인간이 아니라 신라곤에 등장하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마가 아주 황량한 사막을 건너가면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여기에 아무도 와보지 않은 이 땅을 혼자서 건너가면서 '여기서 내가 잘못되면 누가 날 도와주지?'라는 감정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16 세기, 17 세기까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물리적 거리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18 세기, 19 세기 이후에 도시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외롭다."라는 말이 내 주위를 돌아보면 다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20 세기에 데이비드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The lonely crowd." 고독한 군중, 외로운 군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작품인데요. 그래서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외롭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 상당히 가깝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못 하게 됩니다. '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자아 상실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게 타자도 상실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종래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의미가 뭐지?' 그러면서 소위 말해 세계까지 상실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외로움은 나를 잃고 타자를 잃고 세계를 상실하는 과정이다라고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고립 속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뒷부분에 쭉 많이 써 놨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책임의 윤리로부터 어떻게 보면 한 발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윤리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뭔가 같이 하고 같이 책임지는 좀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활동이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리적 지원을 어떻게 해 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특히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이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에서 막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양극화 속에서 소비력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소비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전해 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다양한 상상력인 기본소득이나 뭐나 이런 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사람이지만 기본소득이 당장 가용한 대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본소득은 사실은 재원의 무게가 너무 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당 60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소득 주자고 하시는 분들이 30만 원 이야기하시는데 180조 정도가 필요한 건데요. 180조면 우리나라 한 해 복지 예산에 해당합니다. 그럼 복지 예산을 다 털어서 기본소득을 준다? 그럼 기존에 복지를 받던 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그럼 또 기본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인제 어떻게 보면 복지 예산 위에다가 기본소득을 얹어 주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러면 180조가 복지 예산인 국가에서 180조를 기본소득으로 주자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해 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또 그것도 불가능한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제도가 우린 기본소득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기본소득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소득이 노동을 대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이니 뭐니 그런 것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준다라는 어떤 그런 점인데 여기에서 그 기본소득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단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존중하는 대가로 주는 소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배의 방식을 여전히 과거처럼 열심히 일한 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노동윤리 중심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더해지는 어떤 그런 분배들은 조금 그것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이 디지털 변화 시대 때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도움이 있어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도 위험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보다 5분 더 강의를 해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5분 늘려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뭐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IT 쪽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세워도 우리가 분배 세팅 자체를 다르게 하지는 않으면 뭐 안 바뀌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IT 기술을 가지게 되면 IT 기술은 그 중에서 가장 탑에 있는 몇 명을 또 골라서 거기에 집중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아이돌 세계에서도 아이돌 되기도 너무 어려운데 아이돌 중에서도 BTS니 뭐니 하는 몇 개의 그룹에 다 거의 다 집중돼서 분배되듯이 IT 기술이 그런 방식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IT 시대에 뭐 수많은 조언을 줄 때 철학자들이고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창의적이 되라라고 하는 조언 자체가 저는 가장 허망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창의적이 되었을 때 그중에 가장 창의적인 애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창의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IT 시대에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게 과연 뭐 바람직한 조언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마 분배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분배 구조를 바꿔야지 그것들을 개인의 덕성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코딩 교육이니 뭐니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코딩을 다 할 줄 알게 되면 코딩이 가치가 있을까요? 코딩을 사실 다 할 줄 알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면 과거에 텔레마케팅이 미래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마케팅 지금 좋은 직업인가요? 감정 노동에서 가장 끝판왕이 텔레마케팅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 장려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 불평등 문제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개선할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에서의 기술력을 아이들에게 습득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배의 세팅 자체를 어느 정도 교정시켜 놓아야지만 어떤 해결을 될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건 되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항상 분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직업 일자리 구조를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가 12대 88로 나눠져 있고 모든 분배를 구조로 보면 그 12%를 변곡점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산업 구조인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 12%를 만드는 이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또 분배 구조 자체도 시장에서의 분배는 상당히 바꾸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12대 88의 일자리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가 재분배하는 구조 속에서 교정하는 구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특히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나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봐라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기본소득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누구냐? 전부 다 IT 부자들입니다. 왜? IT 부자들은 양극화 분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소비력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초적 소비력을 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마크 주크버그까지 모든 IT 부자들이 기본소득의 다 지지자들입니다. 마크 주크버그는 심지어 하버드대 연설에서 실패할 자유를 주자는 명목으로 기본소득 연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IT 부자들이 집중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시장을 통해서는 그것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2차적 분배로서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학기술 능력을 개인에게 배양시켜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선생님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저 해 주셨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사실 제가 최근에는 인제 제가 한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강연을 갔을 때는 제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그 말을 여쭌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라는 말 몇 번 정도 하십니까?"라고 이렇게 했더니 한 교장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나 하루에 10 번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제가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만 줄여 주시면 좋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학교가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공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입시 공정성인 거잖아요. 입시에 우리가 필요한 성적을 어떻게 공정하게 매기는 건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 공정성은 선생님들이 그레이딩하는 데서의 공정성보다는 기본적으로 입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시 시스템 개혁이 오지 않으면 공정성 개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입시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만큼 입시 개혁을 하기가 어려운 국가도 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입시가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드리기가 어려운 어떤 사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입시 개혁이 없는 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 채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의무만 부과해 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제 저는 좀 시스템 자체가 쪼끔 개혁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이름으로 민주시민 교육이라면 학교와 정치학이라 그러니까 인제 좀 다른 이름으로 좀 뭔가 우리가 세팅을 해서 어떤 그런 교육 속에서 그것들이 자기 책임의 윤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어떤 뭔가를 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효능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같이 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재세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교육 개혁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시장의 보상 때문에 사실은 입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건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의 분배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입시를 바꾸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레이딩하는 방식조차도 바꾸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해답은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근본적으로 '학교 안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항상 사람들은 그 대안만 보지 앞에 이야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 오늘 뒷부분에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자기 책임의 윤리에서 좀 벗어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잠시 제가 연결을 시켜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예. 소위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타자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태도 자체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자기 책임의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일만을 하고 우리 것만 내세우는 나르시스트들의 사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 말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 인제 우리 독일에 계시는 한병철 교수님이 사자의 추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경청자라는 직업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는 돈을 받고 타인의 말을 들어준다.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청자에게 간다. 오늘날 우리는 경청하는 능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렌트 어 프렌드라고 해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빌려주는 어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80 몇 개국에서 지금 있는 앱이고요. 디지털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경청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경청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다. 경청은 정말 특별한 능동성의 행위인데, 우선 다른 사람을 열심히 듣는다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환영한다는 표시다. 그리고 그런 환영은 다름을 인정해야지만 나타나는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경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청을 이렇게 설명하는, 저는 참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은 선사하는 것, 주는 것, 선물이다. 경청은 타자가 비로소 말을 시작하도록 돕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경청이 일종의 치유의 역할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경청을 다른 타자로 말하기로 초대하고, 타자가 그 다름을 드러내도록 풀어주고, 그래서 경청은 타자가 자유롭게 말하는 공명의 공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청은 타자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소설 모모에서 모모가 하는 일이 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치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가져야 될 태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경청하는 사람들은 절대 미리 듣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들으면서 이미 다 판단을 말할 게 다 정해져 있죠, 머릿속에. 그런데 저만 해도 당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완전한 문장 하나를 떠올린다고 해도 그건 이미 판단이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로지 숨소리만으로도 들어주라."라고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청은 판단을 유보하고, 그리고 경청하는 사람은 항상 인내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인제 그 인내할수록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다름을 풀어놓을 수 있죠. 그런데 경청자는 실제로 열심히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타자에게 내맡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타자의 이야기 속에 계속 귀를 인제 기울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맡김이야말로 경청자의 윤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준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청이 없으면 공동체도 형성되지 않는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회에서 들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청이라는 이것들이 우리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에서의 들어주는 것들에 관한 어떤 재평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뭐였냐면, 하도 우리가 우리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시면서 소위 말해서 강연하시는 분을 한 사람 모셔서 아무 중간에 질문도 하지 않고 그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가는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이름이 뭐였냐면 경청이었습니다. 경청. 근데 그 모임이 엄청나게 잘 됐었거든요, 제가 돌이켜 보면. 근데 그 경청의 가치가 사실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을 들어다 주고, 근데 오히려 거기서 들으러 오신 그 경청 모임에 가면 그 경청 모임에서 강연하신 분들이 더 큰 해방감을 느끼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말을 계속 인제 끊임없이 막 쫙 풀어 놓고 그분들이 들어주고 고개 숙이고 그냥 긍정하고 그 자체로 떠나는 모습에서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강연하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보람을 느끼시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대인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사람을 연결시키는 어떤 인간적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경청인 것 같다. 그리고 그 경청을 어떻게 교육화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 구현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고민해 볼 어떤 내용이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게 제가 성장에서 필요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좀 분배하자 그러면 일단 성장부터 필요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또 성장, 성장 돌아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나눌 것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사회인가? 라고 질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눌 것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사회인가? 1950 년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경제학자가 풍요한 사회라는 책을 씁니다. 기존의 경제학의 전제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인데, 이 말은 항상 결핍을 전제한 거라는 거죠. 결핍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우리 서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만들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발하는 경제학의 전제가 맞느냐를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종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도 일종의 풍요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 중에 인구가 4천만 넘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든 국가 중에 하나긴 한데요. 진짜로 유엔이 창립한 이후에 주변부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예,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착실히 잘 성장해 온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만 하다 보니까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분배 이야기를 하지, 분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라고 해요? 성장을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분배 이야기할 때 계속 성장을 핑계를 좀 안 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정말 노동 윤리가 강하거든요.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그걸 나눠줘야 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조건 시장은 철저하게 능력주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배 시스템에조차 그걸 똑같이 들고 와서 적용한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효과적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시장 바깥에서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좀 그 바깥으로 나가서, 노동 바깥으로 나가서, 성장 바깥으로 나가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하나의 인간 존재를 존중하는 그것을 어떤 분배의 근거로 삼아서 분배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오늘 강의와 무관하게 이제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많은 것을 알려줬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공교육의 소중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 이제 공교육이 맡고 있었던 역할이 뭐였는지, 아이들의 학습 능력부터 아이들의 보호 기능까지 우리가 다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교육을 좀 재평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혀 있었던 우리 공교육의 가치를 알게 해 줬는데, 또 팬데믹 기간이 슬슬 지나니까 또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이 기간 동안에 너무 수고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고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일에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교육에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정치 철학이나 이런 거를 모두 하는 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앞으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오늘 뭐 인사 겸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고개 숙여 잘하는 거로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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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